뉴스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허전합니다. 방도 허전하고 좌청룡 우베코가 지금 다 자리를 비우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있고요. 사정도 좀 있고. 자, 당분간 저희가 전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청룡이 되고 싶었던 전혜연입니다. 그러니까 좌청룡 우베코가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방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오늘 송문희 박사님이 사정이 좀 있으셔서 금요일까지 전혜연 평론가랑 이름이 비슷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이 또 같이 해주실 거예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베코를 대신해서 나온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픽 저희가 의견도 좀 주시고 아무리 처음이지만 날카롭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저희가 뉴스를 지금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지금 이제 법원 판단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동반 사퇴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것이 이제 어제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자,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관련 내용을 오늘 처음 하시면 전지현 변호사께 한번 좀 브리핑을 부탁드려 볼까요? 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어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 총리의 동반 사퇴 거론보다 먼저 나온 뉴스는 대통령의 말씀이거든요. 네. 대통령 말씀의 키워드는 공직자의 선공 후사 자세, 그다음에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그다음에 네. 개혁과 혁신이었는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부산 서부지청까지 해가지고는 평검사들의 성명이 100% 나왔고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정치권의 촉구를 요청하는 상황을 볼 때 검찰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네. 이후에 나온 보도가 이제 정 총리의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인데 기사 제목은 동반 사퇴예요. 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만 언급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 예. 뭐라 그러셨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무 수행에 혼란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수 장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 상황을 매듭 지으려는 어떤 정부의 의중을 떠볼 때 네.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기사가 써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나도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일정 부분 수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응답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어제 기사를 정리해드리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대통령의 공직자 책임 내용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 지금 직무집행정지 신청하셨잖아요. 그 네.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오늘 결정은 없다는 재판부의 그 보도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정 총리의 동반 사퇴 거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시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동반 사퇴 지금 고려될 만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치인처럼 자꾸 비춰지는 것이 검찰 전체에게 굉장히 부담이 주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사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예. 검사들 역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던가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집단 행동을 했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독립성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인데 네. 과연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이 중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로 지금 징계와 관련한 논의 중에 하나가 불법 사찰 논란인데요. 네.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인 어떤 판단과 별개로라도 이런 관행이라도 근절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논란이 된 문건을 만들게 된 그 대상을 보면
검사들 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관들에 대한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공소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변명도 나오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잘하고 증거를 잘 확보해서 공소권을 유지해야지 판사들 뒷조사를 한다는 논란인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금은 좀 반성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정세균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평론가님 그 얘기를 요약을 하면 주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성 언급하시니까 한마디 여기서 짚고 들어가면은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먼저 그 동반 사퇴가 가능하냐 이런 시나리오를 물으신다면은 네. 뭐 윤석열 총장의 사퇴도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언급을 하셨다면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경우의 수는 사퇴 설득 그다음에 해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임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이렇게 직무집행 정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뭔가 이렇게 쟁송으로 다투게 되면 계속 정치권에 부담이 되는 문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퇴를 설득해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을 먼저 사퇴를 하고 다음에 추 장관은 사퇴보다는 개각 시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면 이런 동반 사퇴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은데 판사의 불법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거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고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양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면 이 공을 법원으로 넘겨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판사 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럼 허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넘어가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전재현 변호사님께서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검찰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 왔던 것이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국회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라고 뭐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현실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야당의 지지자 상당수가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책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은 정치권의 의도와 별개로 흘러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 얘기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정립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보통 검찰 권력을 얘기를 하지만은 검찰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있게 하고 되는 거를 안 되게 하는 거는 검찰보다는 어떤 정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과 네, 잠깐만요. 정권의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기 네. 시작한 거는 조국 장관 이후인데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불러다가 물으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일종의 네.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얘기를 자르고 서로 말하지는 않겠고요. 정치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까지 갈등을 일으키면 너무 힘듭니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자제해서 이성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혜연 평론가 얘기하시죠. 예, 네. 근데 보통의 공무원들이 검찰도 제가 공무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조직을 대표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언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그리고 보수 농객이든 많은 사람들이 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법원에서 허가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거기 거입해서 영장을 발부해라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논란을 짚고 넘어간 것은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공직에 근무했을 때요. 이런 것이 관행이라면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인사 담당자가 공정한 인사라든가 또는 비위가 있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다거나 더군다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누구누구의 처제 우리 법 연구에 소속 이런 것을 한 것이 과연 공소유지를 위해서 적법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 제가 반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면 주시면 예, 한마디씩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검찰의 권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사찰 얘기를 하는 건데 법적으로 사찰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불법 사찰을 얘기를 해요. 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얻었거나 내가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수집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사찰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언론에 나온 거를 구글링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사찰임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계속 얘기를 전혜연 평론가께서도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든 아니든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러면 국교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그 담당하는 사무관에 대해서 세평 조사하고 어디에나 공개된 내용이다. 취미가 뭐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런 거 하면서 업무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이게 뭐 사찰이든 아니면 세평 수집이든 정당한 방법과 모든 국민이 그리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쪽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지금 동반 사태에 관한 입장은 정리를 안 해주셔서요. 글쎄 저는 뭐 동반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유보적인데요. 네. 일단은 아직 법무부 징계위의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시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이 계속 공격을 하는 부분이 이 사찰 논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퇴 여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이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 표명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 의견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관련해서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재검토하라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4월 임신 중지를 하는 여성과 이 중절수를 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27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시간이 없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이유는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아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최근에 입법 예고를 한 내용과 정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이 여성계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켜 왔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에서는 14주까지 여성의 임신 중지 결정 권리를 보장하고 24주까지는 성폭행이나 유전적 질환 같은 처벌 예외 조항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추가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낙태를 비범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낸 것인데요. 네. 인권위에서 전원협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11명 중 8명의 찬성을 의결됐다라고 하는데요. 최영희 인권위원장은 정부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성이 임신 중단에 자기 경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내용은 사실 임신 중지의 비범죄화 필요성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어서 어쨌든 인권위에서 이번에 다시 또 언급이 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조금 더 중요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인권위가 낸 의견대로 또 그렇다면 이 정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마이크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인권위가 그 권고한 대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는 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 그랬지 이거를 뭐 부분적으로 놔두거나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이걸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몫으로 남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정부 입법 예고안을 보면은 14주, 15주에서 24주 이런 그 기준을 세워놨는데 네. 보통의 임신 중절 수술은 대부분 14주 이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14주, 25주 해가지고 이거를 넘으면 처벌된다 이런 기준을 하는 게 우리가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사실상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거는 다시. 나중에 또 네. 위헌법률 심판이 나올 여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2월 8일에 국회에서도 아마 공청회를 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공청회가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그런 이익집단 간의 종교계와 여성계 간의 갈등 중에서 네. 어느 것에 대해 더 공공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과거 전통사회에서와 현대사회 그 엄마가 가지는 부담의 차이가 훨씬 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의 인격권 측면에 근거해서 어떤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더 넓게 인정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는 네. 실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정의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저는 이거를 그냥 전면 폐지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는. 저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을 마련하는 게 늦어진다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같이 논의를 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입법 예고안 자체가 너무 늦어지면서 막바지에 들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좀 매우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속 결정을 한 부분이 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임신에 이르게 된 과정이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이 있는데 낙태죄라는 명목을 씌워서 여성에게만 처벌을 하는 방식이 또 맞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쓰는 표현 중에 아이를 낳을 권리,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이전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낙태죄라는 말 자체가 워낙 좀 무서운 말이고 그리고 죄라는 명칭을 쓰면서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강요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 좀 보류 상태에 있을 때 여성계 원로들이 나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여성계에서 요구안을 넣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군요. 벌써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더 합의된 의견들을 좀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판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들어보고 저희가 이에 관련된 얘기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판결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두환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 내용 중에 조비오 신부가 한 발언을 문제 삼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신부라는 말이 무직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명예훼손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고, 네. 재판부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이 헬기 사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목격자 진술이라던가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볼 때 당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조비오 신부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지점에 그랬죠. 대해서 예. 사법부가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5.18 관련한 단체가 있죠. 가족들을 잃었던 분들의 어떤 가족들의 단체라든가 광주에 있는 단체들은 좀 아쉽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헬기 사격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소 가벼운 처벌 아니냐 하는 유가족들의 반응도 있고요.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판결은 이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네. 그 거짓말쟁이라고 한 부분이 광주 항쟁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 된 것이고 예.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고의로 내가 이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그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국가도 감정 결과 거기가 전일 빈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탄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두환 측에서 아무리 이걸 주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었고 그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 내에서의 지위로 볼 때 있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양형에 관한 부분인데 네.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원래 징역 2년이 최대거든요. 그 일반적인 거라면 경우라면 벌금 정도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피고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 광주 항쟁 때 피해를 본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더 그 형벌이 그렇죠. 강하게 갔어야 되는 건 이런 게 얘기가 아니냐. 나올 수 있는데 예. 어차피 판사는 법으로 얘기를 하고 정의라든지 어떤 올바른 가치관 다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또 중형을 선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12.12 5.18 부정축제의 광주 항쟁까지 해가지고는 그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나온 처벌은 사실 그 사면이 됐고 예전에도 그렇죠. 선고받았다가 네. 너무나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이제 90살이 넘었거든요. 나머지 본인이 속죄할 부분은 그 전두환 씨 본인과 그 가족들이 가져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저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진실한 사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별개로 많은 유가족들이 판결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이유는 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공이 또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5.18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을 놓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서 아직까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른 시일 내에 좀
진상 규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